네, 안녕하세요. 예, 축하드립니다. 저는 이제 변호사 생활을 이제 만 20년 지나가지고 올해 21년 차인데, 처음 시작할 때 사실 저는 이 신탁을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도 못 했어요. 신탁을 배워본 적도 없고, 사실 우리나라가 2011년도에 이 신탁법을 개정해서, 상속 설계 수단으로 유언대공 신탁을 도입했는데,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죠.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뭐 자본시장 전문가로 성장하려고 이제 정부사 들어와서 사내변호사 생활을 하다가 신영여권 온 게 10년 동안 이제 요 신탁을 비즈니스화를 시킨 거죠. 해서 고객 상담하고 상속 설계하고 당신한테 필요한 신탁은 이런 거야. 신탁 설계해주고 계약서 만들고 뭐 신탁 설정에 등기 전에서 우리가 돌아가시면 상속 집행해주는 이 역할을 좀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향후 한 10년 정도 지나면 이제 어떤 데 전문성이 있을 것이냐를 가지고 고민해보는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신탁입니다. 지금 자산 승계 시장이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제 초입 단계인데 향후 한 30년 정도는 이제 베이비 부모들이 돈을 가지고 있다가 다음 세대로 내려가주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 아무래도 이제 한 명밖에 없으니까 뭐 신탁의 장치가 필요 없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자산가분들 이 이제 고령자들이 한 40% 정도 부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승계하는 방법론으로 신탁을 활용하는데 아마 이제 초창기에 2014년부터 이 법무사님들이 제일 먼저 움직였어요. 법무사님들이 제일 먼저 유언대용 신탁 계약서를 만들어서 우리 의뢰인들이 가지고 있는 집이든 상가든 부동산을 신탁 설정을 해서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는 아들 딸이 있으면 이제 뭐 딸을 수탁자로 지정하고 그 상가를 딸과 아들 반반씩 나눠주라는 계약을 체결하는 이 작업들을 법무사님들이 제일 먼저 시작했어요. 변호사님들은 아직 시작도 안 하고 있고, 그래서 꽤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이 가족 신탁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가족 신탁이라는 용어를 쓴 건 사실 이게 유언 대응만 가지고는 좀 침투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거는 자산을 정리하기도 하고 어떤 거는 상속으로 내리는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고 내가 아프면 어떡하냐 후견계약도 붙이고 해서 종합적으로 자산을 승계하는 구조를 짜져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족 신탁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되게 생소한 얘기일 수 있는데 잘만 이 영역을 파시면 향후에 꽤 좋은 먹거리가 될 수 있다. 그런 취지에서 좀 설명을 드리고 내용이 되게 많습니다. 보통 제가 미니멈 3시간짜리 강의를 하는데 3시간도 혹 되는데 이게 지금 2시간밖에 안 돼가지고 좀 빠른 속도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쉬는 시간에 아마 차치 회장님이 제 책을 소개시켜 드릴 텐데, 국내에서 참조할 만한 책이 없어요. 최초의 책은 법무사님이었어요. 지금 돌아가신 김종원 법무사님이 민사신탁 이론과 실무와 세제인가라는 책을 써서 꽤 많은 분들한테 전파를 해드리고 했었는데 그분이 또 돌아가셔가지고 저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상사신탁 영역에서 책을 초판을 썼고 개정판에는 민사신탁 계약서 샘플을 4가지를 거의 넣었습니다. 부동산 두 유형하고 주식, 비상장 주식 2유형이 내놨는데 계약서를 보시면 더 느낌이 오실 텐데 그 계약서를 활용해서 여러분들 실무에서도 활용할 수 있고 오늘 수업 시간에 다 못한 내용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참조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는 뭐 그 내용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그동안 잘했던 일 중에 하나가 이게 우리 대한변협 산하에 신탁 변호사 회를 만들었어요. 이 전문 변호사 단체. 그래서 10개의 전문 변호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신탁 변호사 회를 만들어 지금 이제 3년째 운영 중에 있고 아마 법무사회도 그런 걸 좀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장이 꽤 넓거든요. 시장이 커요. 그래서 그 내용만 좀 말씀을 드리고 자산승계 이게 요 아이스크림이 뭔지 아십니까? 요 아이스크림 베스킨라빈스의 엄마는 외계인이라는 아이스크림인데 실제 이 신탁이라는 걸 사실 유언 뭐 상속에 쓰는 거는 사실 전혀 완전 외계에 떨어진 듯한 개념인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이미 이제 법제화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그동안은 상속, 증여, 후견 이게 이제 민법 친상편 부분에 상속법 그쪽 부분에 이제 있는 내용인데 요게 너무나 단순한 모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속을 설계한다 이런 개념을 우리 민법으로는 활용이 불가능해요. 대표적으로 우리 아들이 낭비벽이 있어. 우리 아들이 장애가 있어. 우리 딸이 또 뭐 낭비벽이 있어.
재산을 남겨두면 이게 그냥 이상한 놈만 다 뺏기거나 본인이 다 써버릴 수 있잖아요. 이거? 그걸 우리 민법으로 확인할 수 있냐, 민법으로. 민법에 상속 개시 이후에 할 수 있는 일이 있느냐? 없습니다. 아마 상속 개시 후 5년간 분할하지 말라는 정도 조항만 하나 있죠. 근데 내가 죽은 이후에 그걸 누가 담보할 것이냐? 없는 거죠. 뭐 정려,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정리해버리면 다 끝난단 말이에요. 정리하면 소유권 완전 이전이잖아요. 근데 정리해놓고 뭔가 통지권 행사하고 싶다. 아, 우리 아들내미 결혼하는데, 우리 딸이 결혼하는데 내가 아파트를 하나 사주고 싶어. 근데 이게 결혼 이후에 이혼하면 어떡할 거냐. 이런 걱정이 들잖아요. 그럴 때 이제 정리하면서 신탁을 씌워서 뭔가 통지권 행사할 수 있어. 이런 이제 장치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속의 보완 수단으로 유언 대용 신탁이나 유언 신탁, 정려에 대한 보완 수단으로 정려 신탁, 그 다음에 이제 후견제도. 법원에는 후견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후견제도도 신탁이 결합이 되면 되게 효과적입니다.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전혀 새로운 영역의 신탁 구조가 2011년도 신탁법 개정으로, 신탁법이라고 표현하는데, 개정으로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걸 잘 활용하게 되면, 꽤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다. 라고 하고, 아마 유튜브에 유언 대용 신탁 법무사 치시면 여러분들의 선배님들이 많이 올려놨습니다. 많이 올려놨는데, 제가 이제 쭉 다 봤는데 대부분 좀 단순한 모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체계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니즈를 좀 반영을 시켜서 설계를 하자. 그게 이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지금 2011년도 도입해가지고 많은 이제 관련 사건들이 쭉 있었는데, 최근에 올해, 이게 이제 그 법무사님들이 설계한 민사신탁, 유언대용 신탁 구조가 적법하냐 안 하냐, 무효냐 아니냐, 상속개시 이후에 여기 이제 중재안 판결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에 있었고 올해 파기환송심이 있었는데 그거 좀 반영시켜놨는데 책 여기다가 그 전에도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실무상 지금 현재 많이 활용되고 있다.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전체적인 컨트롤에서 보게 되면 이제 이 가족 신탁이 작동이 되려면 신탁법이 개정이 돼서 이 가족 신탁에 대한 조문이 들어와야 되고 또 세법이 그걸 또 반영을 해야 됩니다. 세법이 반영을 해야 되고 민법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런 부분도 정리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의 전공이 부동산 등기법이 이제 신탁을 인식을 하고 반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참고로 이 신탁 등기가 좀 비싸게 보수를 받습니다. 일반 부동산 등기는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신탁 등기를 하시는 분들이 뭐 200, 300 정도는 건당 기본으로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요 신탁 부동산 등기법 이것도 이제 신탁법 개정에 맞춰서 다 지금 정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유언 대용 신탁이나 뭐 정려 신탁이나 후견 신탁을 작동할 수 있는 법 체계는 다 갖춰져 있어요. 좀 아쉬운 거는 세법이 좀 다양한 걸 좀 흡수해가지고 다양한 설계 구도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 조금 부족한 거죠. 여기 좀 부족한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말씀을 좀 드리고 우리가 이제 상속이라고 표현하는데 정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제 한 네 가지 타입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고객들이 선택하는 선택지가 균등승계 한 명한테 몰빵할 거야. 특히 회사나 뭐 큰 건물이 있다고 하면 한 명한테 몰빵할 거야. 요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지. 우리 아들, 딸 같이 줘야지. 균등 상속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이제 자녀들이 뭔가 관리를 못하면 이제 사위 며느리한테 승계하는 분은 있고, 자녀 세대는 희망이 없어. 손자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전부 다 그냥 민법의 상속편으로 가서는 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죠. 뭐 대표적으로 한 명한테 가업을 몰아줬어요. 근데 돌아가신 다음에 후계자가 아닌 사람이 소송 걸어가 유리분으로 뺏어가잖아요. 그럼 한 명한테 다 줘야 될 게 쪼개진단 말이죠. 그러면 이 둘 사이에 뭔가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 균등해서 나눠줘도 마찬가지인 거죠. 100억짜리 빌딩을 자녀 둘한테 50도 50 나눠줘. 그럼 그게 잘 둘이 사이좋게 지내면 좋은데 항상 뭔가 틱틱 하다가 보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제 고객 중에는 삼형제인데 삼형제가 1년에 딱 한 번 본대요. 언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한 번 보는 거지. 공동사업자잖아요. 공동사업자. 부동산을 임대부동산을 같이 가지고 있어서 공동사업자가 되는 거죠. 그때 딱 한 번 보는 거. 그것도 신고 기간 마지막 날 하루 보는 거죠. 그 전에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재산을 넘겨주고 가면 좋은데 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럴 때도 뭔가 장치가 필요한 거죠. 이럴 때 똘똘한 자녀 한 명이 세 명의 지분의 의사결정을 한 명이 할 수 있도록 신탁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장치도 만들고, 뭐, 사위 며느리, 이 항상 고민이죠. 백년 손님인 거죠. 그래서 사위 며느리한테 승계하는 건 사실 답이 아닌데 어쩔 수 없이 승계하는 경우가 가끔씩 생겨요. 특히나 가업 같은 경우. 근데 사위한테 줬는데 사위가 이혼을 해버려. 그럼 누구 거냐, 이게.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그럴 때도 신탁이라는 장치를 활용할 수 있다. 뭐 손자 넘어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상속의 한 4가지 타입으로 펼쳐놓고 보더라도 뭔가 민법에서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신탁으로 보완을 해줘야 된다. 보완을.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간단한 사례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표적인 사례인데, 이분은 75세인데 이제 배우자하고 아들 둘이가 있어요. 자산은 상가 건물 50억, 금융 40억, 뭐 아파트 10억 이렇게 있는데, 주로 이런 분들 상담해 보면 꼭 자녀분 중에 한 분이 조금 이제 뭔가 재산 관리 능력이 부족하다, 낭비를 한다, 아니면 사회 부적응한다, 이혼이 염려된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아픈 뭔가가 있어요. 그리고 100억이면 세금이 한 40억 나오니까 상속세도 부담스럽다. 근데 이제 상가 건물은 이제 이분이 아버지로도 물려받은 땅 위에 이제 건물을 신축한 겁니다. 75세에 건물을 신축한다는 얘기는 이유가 있는 거죠. 본인이 100세까지 쓰겠다는 게 아니고 이 신축한 상가 건물을 통해서 임대 수익 가지고 배우자와 자녀들 먹고 살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꾸준하게 지급들을 하고, 그다음에 내가 죽은 이후에도 바로 팔지 마라 이거. 배우자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20년 뒤까지는 신축한 상가 건물 그대로 유지하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보험사님들이 상담을 하잖아요. 상담을 손님 이런 사람들 왔어. 그럼 여기에 어떤 대답을 해줄 수 있느냐? 어떤 대답을 해줄 수 있느냐? 막막하죠. 돌아가신 이후에 어떻게 부동산이 유지가 될 수 있지? 유언을 남겨도 어차피 그건 의미가 없는 거니까. 그런 거죠. 재산 관리 능력이 부족한데, 그럼 어떡하냐? 상속은 어차피 해줘야 되고, 어떡할 거냐? 이거죠. 세금 많이 나오는데 어떡하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막연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상담을 통해가지고, 당신한테 맞는 상속 설계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몇 가지 니즈는 신탁을 통해서 활용하시면 해결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답을 주고, 신탁하고, 부동산 등기 여러분들 업무하시고, 돌아가시면 또 상속 등기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걸 다 이제 통으로 법무사님들이 다 할 수 있는데, 그 답은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신탁의 구조. 신탁은 이제 여러분들 공부할 때 그냥 명의신탁으로 우리가 신탁을 처음 접해보는데, 저도 그렇게 접했었고, 명의신탁과 신탁은 좀 다릅니다. 지금 이제 요 신탁은 3명의 주인공이 등장을 하는데, 재산을 가지고 맡기는 위탁자, 그 다음 재산의 소유권을 관리, 보관, 운용, 처분하는 수탁자 있고, 여기서 나오는 모든 수익, 매각 대금 등을 받을 수익자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3명이 등장하죠. 법적 소유권은 수탁자가 가지고 있어요. 그 소유권은 이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지만 여기에서 경제적 이익을 하나도 못 누려요. 신탁 보수 빼고는. 특이하죠. 그럼 경제적 이익은 누가 누리느냐? 수익자가 누립니다. 그래서 신탁은 법적 소유자하고 경제적 권리자가 신탁 계약에 따라서 딱 분리가 되어 있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뭐 저 같으면 제가 막 아파트를 신탁을 해요. 내 사후에 우리 딸 둘한테 7대3으로 나눠줘.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고, 대신에 내 생전에는 내가 수익자야. 그러면 이제 이 위탁자는 제가 되고, 수탁자는 뭐 법무사님이 되거나 신용권 신탁이 되고, 수익자는, 생전 수익자는 오영표 본인, 사후 수익자는 두 딸 7대3.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소유권 이전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법상에 소유권 이전을 시켜놓고 관리하는 법제도가 거의 없는데,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보험사님들은 중요하죠. 왜냐, 신탁 설정하면서 소유권 이전되니까 부동산 등기 사무를 받을 수 있어서 중요한 건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제 명의로 가지고 있으면 제가 돌아가시면 민법이 적용돼서 상속 법리로 넘어가 버리죠. 근데 소유권을 넘겨놔요, 이렇게.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놔. 등기부에 신용권 신탁이 딱 기재가 돼 있어요. 아니면 뭐 우리 딸이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 있으면 제가 죽으면 이 아파트의 소유권 누구 거냐?
돌아가신 피상속인 재산이 아니잖아요. 그죠? 상속 법리가 적용이 안 돼요. 여기에서 이제 소유권 이전이 되게 중요한 변수가 되는 거고. 근데 아까 전에 좀 말씀드렸겠지만, 이 아파트 내 사후에 10년간 팔지 마라. 이거 어떻게 보장하냐 이거죠. 근데 신탁이 소유권을 가지고 내가 죽어도, 우리 딸들한테 등기이전 안 해줘요. 10년 동안. 10년 동안 등기이전 안 해주고, 수탁자가 그대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10년 동안 우리 딸들이 어떤 수단을 써도 이 신탁을 못 깹니다. 신탁 못 깨요. 그래서 그럼 결국은 10년 있다가 10년 뒤에 큰딸 70% 그 7대 3의 비율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쳐주는 거죠. 이때 또 이제 등기가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제 소유권 이전이라는 게 신탁의 아주 독특한 속성인데 신탁의 모든 기능들은 여기에서 다 나오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뭐 신탁법에 나온 조문 참조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신탁을 한다고 해서 재산을 완전히 줘버리느냐? 그것도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전 수익권을 본인이 가지고 있다면 위탁자 본인이. 그리고, 우리 딸 둘한테 7대3으로 계약은 해놨는데, 큰딸이 마음에 안 들어. 저희 큰딸이 고3이라도 마음에 되게 안 들어요. 공부한다고 생생한 다 내고 공부는 제대로 안 하고. 그래? 그럼 비율 바꿀 거야. 큰딸 3, 둘째 딸 7.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준 계획을 짜놓은 거지, 완전하게 준 게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나 신탁 하지 말고 그냥 팔아서 그냥 쓸래. 내 노후 자금으로. 그러면 신탁 해지하고 팔거나 신탁 상태에서 팔아주세요. 그래서 팔아서 현금만 쓰면 돼요. 그래서 신탁은 상속을 설계를 해놓지만 완전하게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경 가능하고 수익자도 바꿔버리고 이런 이제 다양한 장치를 여기 넣어놓을 수 있다. 그런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리고, 뭐 실무상으로 넘어가 보면 뭐 이런 구조가 나오는데 똑같이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가 나오고 소유권 이전 시켜놓고 수익자를 누구로 할 거냐. 이제 여기서 이제 기술이 필요한 거죠. 위탁자 본인 생전, 그러면 뭐 사후에는 배우자, 자녀, 손자녀 들어갈 수 있고, 경우는 기부처에 기부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최근 고객들이 이제 내산 중에 한 5억 정도를 유니세프 기부해 주세요. 이런 신탁을 설정하시면 재단에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위탁자가 지명하는 제3자. 이게 지금 구상한 표현인데 주로 이제 혼외자가 있거나 뭐 사실혼 배우자가 있거나 나를 돌봐주는 누구가 있거나 내가 뭐 도움받은 누구한테 뭘 주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제3자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 법리로는 안 되죠. 이렇게 생각하죠. 물론 유언은 가능하긴 하지만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이고, 나머지 복잡한 내용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등기부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그 오상민 변호사가 강의를 했을 것 같긴 한데, 이 신탁 등기를 간단하게 한번 보면서 이게 어떤 의미냐. 신탁은 소유권을 이전하는 법률 관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요거는 실제 사례인데, 이 어머니가 이제, 이 신탁 회사에 신탁을 설정을 하고, 사후 수익자를 따님으로 지정해 놓은 거예요. 이 사건에서는 아들이 먼저 죽었어. 이럴 경우는 대부분 딸한테 다 주는 걸 설계를 하는데, 그래서 등기부가 이제 1번 등기부가 원래 본인이 매매해서 가지고 있던 거를 신탁을 해서 2번 등기부로 넘어갔다가 돌아가시면서 소유권을 넘겨주는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최초에 신탁 설정해서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넘어가는 요걸 보는데, 자, 아마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소유권 넘어갔으니까 취득세 납부를 해야지. 그래서 이 신탁에 취득세 납부를 시킬 거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취득세 납부는 없습니다. 신탁 설정과 해지로 소유권 이전은 취득세 납부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럼 신탁회사를 가지고 있는 이 기간 동안에 재산세, 종부세 이거 누가 낼 거냐? 왔다 갔다 하다 지금은 위탁자가 그대로 냅니다. 이 사람이 신탁해놨지만. 이게 독특한 속성인 거죠. 그 다음에 돌아가셔가지고 그러면 신탁회사가 아니면 수탁자가 소유권을 사후 수익자인 딸한테 넘겨줄 때 또 등기 이전이 한 번 더 일어나는 구조가 된단 말이죠. 근데 이게 기존에는 원인이 뭐예요? 원인이 기존에는 상속 내지 뭐 법정 상속 뭐 유증 이런 거였는데, 이거는 원인이 신탁 재산의 귀속입니다. 신탁 계약에 따라서 위탁자 사망 시에 신탁 재산의 귀속으로 사후 수익 넘겨주는 이런 행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게 우리가 돌아가시면
상속이나 유언에 넘기는 거 봤지 신탁을 넘기는 거 못 봤잖아요. 그죠? 그게 요런 등기 형식이죠. 요때는 취득세는 납부를 하고 상속세를 이때 납부합니다. 이제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 개념이고 세금은 뒤에 한 번 더 나오는데 그래서 신탁 설정과 집행 두 군데 다 모두 소유권 이전이라는 행위가 발생을 하고 신탁 설정 시에 하는 행위는 취득세 납부 대상이 아니다. 돌아가시면 넘겨줄 때는 상속 취득세를 납부한다. 근데 중간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신탁 해지해서 다시 돌려줄 때 이때도 세금은 취득세는 없다. 이렇게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건 바로 질문하셔도 됩니다. 예, 그러고 이제 신탁을 설정을 하게 되면 법무사님들이 이제 신탁 원부를 만들어가지고 등기에 넣죠. 신탁 원부는 신탁 등기부의 일부로 그대로 보고 이제 되게 중요한 건데 신탁 원부 작성에 이제 법무사님들이 참여할 때 좀 애먹는 거죠. 그럼 제 책을 보시면 상세하게 설명이 잘 되어 있어서 그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탁을 설정하게 되면 보통 상속으로 하면 한 단계로 넘겨주는데 신탁을 설정하면 이 두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자녀한테, 자녀가 돌아가시면 손자한테 넘겨줘. 이런 식의 구조를 짤 수 있어요. 왜냐? 소유권을 수탁자에 넘겨놨기 때문에 이 구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단계적으로 연속한다 해서 수익자 연속 신탁. 뭐 이런 구조도 지금 법상 가능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이 정도는 참조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탁하신 확인서. 요거는 이제 익숙하지 않은 건데, 예를 들면, 제가 상가 건물을 가지고서 임대를 하고 있는데, 신탁을 하면 등기가 수탁자로 바뀌잖아요. 수탁 바뀌어요. 그러면 임차인 같은 경우는 혼란스럽죠. 임대인은 5인표인데 등기 이전이 수탁자로 돼 있어. 그때 어떻게 할 거냐? 저희가 이제 신탁하신 확인서를 끊어줍니다. 이거는 신탁됐지만 위탁자가 그대로 임대 권한이 있다라고 해서 보증금이나 이런 것 전부 다 위탁자를 통해서 받으면 된다. 뭐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실제 실무상 쓰고 있는 내용을 좀 참조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아까 전에 돌아가시면 신탁 집행이라는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 신탁 집행할 때 등기관에 뭘 보고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과거에는 뭐 돌아가신 사실 가지고 법정 상속을 하거나 유언 공증서 가지고 유언 집행을 해주는데, 신탁은 뭐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제 실무상으로는 신탁 재산을 사업 수익자한테 완전하게 넘겨주라고 하는 신탁 재산 귀속 정서를 만듭니다.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건데, 귀속 정서에 귀속자는 계약서에 나와 있죠. 그 계약서를 첨부해서 제출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 날인하는 사람이 누구냐? 날인하는 사람이 수탁자하고 받을 사람이에요. 보통은 이제 상속인 전원 날인이 돼야지만 상속 집행이 되는데, 신탁 그럴 필요가 없죠. 소유권은 수탁자가 줄 때 수탁자 날인하고, 그 다음에 받을 사람인 사후 수익자만 날인하면 바로 넘어가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신탁이 되게 기능이 발휘가 되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내용으로 저희가 실무상, 신탁 설정하고, 상속 집행을 이렇게 하더라. 그 정도를 좀 설명을 드리고요. 뭐 채권이면 이제 양도 통지를 해야 되고, 이거는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신탁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단순하게 유언을 대용하는 신탁이라는 표현만 가지고는 이 신탁 설명이 어려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신탁이 근거할 때 미리 만드는 건데, 기본 계획은 이제 사후에 누구한테 주라는 관리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죠. 이 위탁자가 침해 등으로 해서 사무 처리 능력이 없는 시점. 없는 시점이 제일 위험하거든요. 여러분들 상상해봐요. 여러분들이 한 뭐 85세가 돼가지고 재산을 100을 모았어. 근데, 내가 치매에 걸려. 그럼 누가 등장하죠? 그 시점에는 후견인이 등장합니다. 후견인이 등장하기 전에 사기꾼들이 등장해서 다 뺏어 먹을 수도 있고, 후견인이 등장해서 내 재산 관리 제대로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신탁을 활용한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아플 때, 정신적으로 아플 때 재산을 누가 관리하고 어떻게 쓰고 하는지를 신탁 계약으로 다 내 원하는 데다 구성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유언 대용 신탁이라고 하는 가족 신탁의 가장 큰 뼈대가 되는 신탁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치매머니,
이게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국부의 40%, GDP 40%가 치매 걸린 사람이 재산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럼 그 재산이 안전하게 보호될 거냐? 그 재산을 어떻게 쓸 거냐? 국가 차원에서는 치매가 중증으로 돼버리면 이 돈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법정 후견으로 가서 뭐 하시는 분 일부 있지만 이상하게 막 쓰이는 분도 있기 때문에 국가 입장에서도 이 신탁을 활용을 많이 하자. 이게 일본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건데 우리도 이제 그런 방식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건강할 때 미리 계약 체결하고 내가 아파도 재산이 보호 보존이 되고 상속 개시 이후에도 내가 정한 대로 간다 해서 이제 이 배분 시기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 딸이 이제 고3이에요. 만약 내가 먼저 문제 생겨 내일 돌아가셔. 그럼 어떡할 거냐? 어린애가 재산을 받아봐야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딸이 30세까지 신탁해서 관리해 주세요. 이거죠. 우리 둘째는 낭비벽이 너무 심할 것 같아. 그러면 30년 뒤에도 주지 말고 계속 매월 얘가 필요한 생활비를 인출해 주세요. 라고 하면 재산들이 다 보존이 되는 구조가 되죠. 그래서 이런 구조들을 저희가 뭐 다양하게 설계를 좀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신탁을 활용하는 아까 전에 설명드렸지만 중요한 이유가 우리 민법에서 나오는 재산 관리 보존이 좀 약해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아무것도 안 했을 때 법정 후견이라는 제도를 쓰잖아요. 제가 100억 재산이 있는데 그냥 치매에 걸렸어 그냥. 아니면 사고로 의사 능력이 없어졌어. 그럼 어떡할 거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가장 기본적으로 후견 신청하죠. 후견은 누가 되냐? 후견을 아무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정법원의 개입이 필요한 거죠. 가정법원이 개입을 하는데 법원의 숫자와 비해서 이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관리 감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후견 분쟁이 시작되면 가장 큰 문제가 누가 후견인이 될 거냐. 그래서 발 빠른 사람이 후견인이 되겠다고 신청을 하지만 뭐 가사조사관들이 통해서 쭉 조사해 보니까 이게 애매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서로 후견인이 되겠다고 싸우잖아요. 롯데가처럼.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건 사실 이제 우리나라 민법을 찾아보면 후견인을 미리 지정할 수 있고, 후견인을 임의후견인으로 해서 미리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후견인을 지정해 놓으면 건강할 때 지정이 법정 후견을 안 가니까 후견 분쟁이 안 생겨요. 원칙적으로. 이렇게 이제 후견인을 지정해 놨는데 이 후견이 막상 후견 개시가 결정되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의사능력이 없고 재산 관리는 다 내가 다 할 수 있어. 그럼 이걸 이제 아버지를 위해서 어머니를 위해서 관리해야 되는데 본인을 위해서 써버릴 수 있잖아요. 이제 그걸 이제 뭔가 보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요 임의 후견 신탁, 요게 이제 가장 완전하게 재산 관리 보존할 수 있는 도구다라고 해서 요걸 좀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유언대응 신탁하면서 후견인까지 같이 결합시키는 모델을 주로 지금 하고 있는 구조고요. 증여는 이제 다 좋은데 이게 이제 나이 어리신 분들은 이제 빨리 재산을 물려받으면 좋잖아요. 근데 이제 주는 부모 입장에서는 증여를 딱 하는 순간 이 재산이 내 게 아니잖아요. 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들이 변심하거나 아니면 뭐 경우 따라 자녀들이 사업하다가 실패해서 내가 준 재산이 같이 압류가 돼서 날아가 버린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90년대 후반부에 이제 효도계약서 증여를 하면서 그냥 주는 게 아니다. 나한테 용돈도 주고 한 달에 한 번 찾아오고 함부로 팔지 말고 이런 장치를 만들어놨는데 요거 또한 위반하면 소송으로 뺏어와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 이제 저희가 정리하면서 신탁을 씌웁니다. 뒤에 설명드릴게요. 아파트를 아들한테 정리를 해요. 그 다음에 정리할 때 조건부로 정리를 하고 조건은 신탁을 체결할 것 하고 신탁 계약을 열어보면 요걸 팔거나 정리하거나 담보부 차입이 일으킬 때는 부모님 동의를 받아 이렇게 계약서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 방식으로 해서 통제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효도계약서를 쓸 바에는 요 신탁으로 다 저희가 지금 해드릴 수 있는 구조인 거죠. 그리고 상속. 상속은 이제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법정 상속이고 누구한테 주고 싶은 유언을 그동안 했는데 이 법정 상속은 제대로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죠. 합의를 해야 되고 또 그 전에 우리 형은 뭐 변호사 시켜놓고 뭐 우리 누나는 법무사 시키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러면서 이제 싸우죠. 그래서 유언을 한다. 유언을 하면 누구한테 줄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제 유언이 집행이 잘 안 됩니다. 이거 얘기하면 공정인들이 되게 싫어하는데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서 배운 거로는 이제 유언을 공정 방식으로 해놓게 되면
유언 검인 절차도 없이 집행이 돼야 되는데 집행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 뒤에 좀 부연 설명을 드릴 텐데 대표적으로 금융자산은 집행이 안 돼요. 교과서에는 집행 가능하다고 써놨는데 실제 찾아오면 집행 안 됩니다.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이제 상속 법리 상속을 내리고 싶으면 신탁을 설정하세요. 유언 대우수 설정하고 소유권을 수탁자에 넘겨놓고 내가 원하는 상속 설계해놓고 돌아가시게 되면 소유권을 수탁자가 쥐고 바로 상속 집행해 주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집행이 되면서 원하는 대로 설계가 집행이 원활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그래서 민법의 주요 문제점들을 신탁으로 보완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속신탁인데 상속신탁이라는 표현은 이제 뭐 제가 주로 쓰는 표현이고 법상으로 이제 주로 유언대우신탁이라는 용어를 실무상 많이 쓰고 있는데 유언대우신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개념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속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게 이제 상속신탁인데 생전에 내가 살아있을 때 신탁이 설정되는 게 생전 상속신탁입니다. 그리고 내 생전은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내 사후에 유언으로 신탁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유언 신탁입니다. 그래서 유언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 있고 생전에 설정하는 것 중에 한 세대 설정하게 되면 유언 대응 신탁 이거를 다세대 자녀, 손자녀, 정손자녀 이렇게 설계를 하게 되면 수익자 연속 신탁이 나와요. 수익자 연속 신탁. 이렇게 해서 개념적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실무상 이게 제일 많습니다. 실무상 유언 대응 신탁을 제일 많이 설정을 하고 수익자 연속 신탁이 두 번째. 유언 신탁은 잘 설정 안 합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신탁 회사가 돈이 안 되거든요. 살아있을 때는 신탁이 잘 설정이 안 되니까 돈이 안 돼요. 그런 것도 있고 약간 불명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내 사후에 신탁 설정되는 거라서 신탁 설정이 불발될 수도 있는 위험성 때문에 잘 설정 안 합니다. 그래서 유언 대응 신탁 정도 개념, 이 두 가지 개념 정도는 머릿속에 넣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이제 뒤에 설명드릴 텐데 유언 대응 신탁 구조는 생전 사후로 나눠가지고 딱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생전에 내가 위탁자가 수탁자와 신탁계약 체결을 해서 소유권을 넘겨놓고 신탁계약서를 열어보게 되면 생전 수익자는 내 본인이야. 위탁자 본인. 사후 수익자는 자녀, 손자녀, 배우자 누구누구 몇 대 몇 지정을 해놓죠. 해놓고 생전에는 제가 지시해서 신탁재산 팔아, 사라, 뭐 다 할 수, 주식으로 사, 뭐 비트코인 사, 뭐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변경도 하고 다 할 수 있는 거죠. 생전에는 신탁 계획을, 상속 계획을 짜놓고 수탁자에 넘겨놨지 내가 다 지배할 수 있는 신탁이 되는 거고 돌아가시게 되면 수탁자에 의해서 재산을 배분을 하는 거죠. 이런 개념인 거고 여기 의미가 있는 게 요 주권자연 지배, 데드 핸드 컨트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아마 영화 보신 분들 가끔 나오죠. 레인맨을 보시면 이게 신탁이 들어가 있어요. 레인맨의 그 동생을 위한 신탁을 동생의 정신병원 원장님한테 아버지가 맡겨놓은 거, 전 재산을 그 원장님 소유로 넘겨놓고 그 톰 크루즈가 그걸 이제 깨려고 막 노력하는데 결국 못 깨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데 신탁 설정해 놓게 되면 내 사후에는 기본 디폴트 값은 이 신탁 계약을 깰 수가 없어요. 깰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신탁 계약을 이렇게 내 사후에 얘 둘이 합의하거나 누군가의 신탁을 깨버리게 되면 신탁 존재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내가 설계해 놓으면 그대로 작동이 된다 해서 이제 의사 동결 기능 뭐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이런 내용들이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신탁법을 보게 되면 이제 법조문 59조 여기 이제 유언대응 신탁이라고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59조가 유언대응 신탁, 60조가 수익자 신탁인데 이 조문을 읽고 나면 이게 조문이 뭔지 막 헷갈려요. 이 조문을 일본 사람들이 미국에 있는 리빙 트러스트를 그대로 번역해놨으면 상관없는데 번역을 한 게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이게 법 조문화 시키는 거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왔어. 그래서 이제 좀 헷갈리시는데 이 59조 1항 본문은 요 1호, 2호에 의해 설정된 신탁의 인 경우에는 위탁자가 수익자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이 변경 권한을 준 거예요. 이건 유언하고 똑같이 만들려고 준 건데 이거 사실 느낌이 안 오잖아요. 느낌이 안 와요. 그래서 이제 이 각호를 읽어보시면 조금은 느낌이 오는데 수익자가 될 자 이게 이제 사후 수익자예요. 수익
수익자가 될 자로 지정된 자가 위탁자 사망 시에 수익권을 취득합니다. 사망 시에. 이게 이제 아까 전에 말씀 제가 이제 신탁 설정해 놓고 사후 수익자를 위탁자인 제가 돌아가시면 죽으면 사후 수익자를 딸 둘한테 7대 3으로 나눠줘. 그래서 요 딸 둘 이 수익권을 언제 취득하느냐? 위탁자 사망 시점에 취득하는 거죠. 사후에. 예. 그게 이제 1호의 신탁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설계해 주는 거지 99%가 1호에 의한 신탁을 저희가 설계를 해드려요. 예. 2호는 조금 특이한 조항인데 생전에 이미 이 딸들은 수익자로 지정되어 있어요. 근데 권리 행사를 못해. 이 권리 행사는 위탁자 사망 이후에. 사실 똑같은 내용인데 약간의 법률적인 성격만 좀 차이 나게 해놨는 거라서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 수익자가 된 수익권 취득하는 시기가 위탁자 사망 시에 취득하는 게 유언대용 신탁이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대충 이게 그 의미구나 이렇게 해야죠. 그냥 문을 읽어보면 이 의미가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참조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익자 연속 신탁. 수익자 연속 신탁은 아까 전에 위탁자 사망 시에 수익권을 취득한다고 했는데 수익자 연속 신탁은 수익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수익자의 수익권은 소멸되고 제3자의 수익권이 생기는 거죠. 대표적으로 제가 제 사후에는 배우자 사후에는 딸 둘 이렇게 나눴잖아요. 이렇게 이제 설계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위탁자 사망 시점 이후에 배우자 넘어갔다가 이 배우자라는 수익자가 사망하게 되면 그 밑에 다음 수익자인 딸들의 수익권이 생기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수익권을 연속시켜서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규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규정은 좀 딱딱하고 설명이 좀 부족한데 이런 방식으로 지금 저희가 설정되어 있어서 이제 그 2011년도 신탁법 개정하면서 이 조문이 두 개가 들어가서 가족 신탁의 근거 조문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 어떻게 설계할 거냐? 이게 오늘 돌아가시면 한번 해보십시오. 돌아가시면 본인 재산 가지고 자녀한테도 설계할 건지 아니면 이제 부모님 재산 가지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한테 우리 세대에 어떻게 설계할 거냐 이렇게 고민해보면 머리가 확 복잡해지는데 방법은 이렇습니다. 신탁은 이제 재산을 쭉 나름이 시킵니다. 저희 재산, 아파트, 신용요건에 맡긴 예금, 뭐 국민은행에 맡긴 연금, 뭐 이런 재산을 쭉 나름이 시켜놓고 이걸 이제 원본 이익도 분리할 수도 있고 생전해 줄지 사후해 줄지를 다 이렇게 이제 구분해 놓고 비율도 정하고 지급 방법 돌아가시면 적시 배분할지 아니면 뭔가 케어가 필요해서 계속 관리형으로 해서 내 사후에도 몇 년간 조건 성취까지 뭐 일시로 줄지 정기금으로 얼마씩 줄지 수시로 필요한 비용이 생기면 줄지 뭐 이런 것들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돌아가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 아니 우리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이 한 판을 짜보는 거죠. 이게 이제 상속 계획이죠. 상속 계획. 이게 뭐 영어로 따라 이스테이트 플랜이라고 표현하는 상속 계획인데 요 상속 계획을 짜놓고 요걸 그대로 계약으로 신탁 계약으로 구성을 해서 등기 전까지 마무리하는 요게 신탁 설정 행위 전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 요렇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정려 신탁은 우리 법상의 개념은 없어요. 법상의 개념은 없는데 미국에는 사실 상속 신탁보다 정려 신탁을 훨씬 많이 하거나 상속 신탁과 병행해서 정려 신탁한다. 왜? 정려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상속세하고 정려세가 세율은 똑같아요. 뭐 1억, 5억, 10억, 30억 해서 이제 10%부터 50%까지 세율은 똑같은데 상속은 내가 가진 전 재산을 가지고 누진 적용을 하는 거고 정려는 받는 사람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 똑같은 재산을 정려로 내리는 상속으로 내리냐에 따라서 세금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 세금 계획을 짜줄 때는 재산이 30억 넘으면 10년 단위로 정려를 하시라.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텍스 플래닝인데 그래서 정려를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정리를 하는 방법론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신탁 상품들이 있는데 지금 이 세제가 다 막아버려가지고 요거도 안 되고 요거도 되긴 하는데 세금적인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실무에서는 주로 이 정려 아니면 신탁이라고 제가 이제 이름 붙인 이거죠. 선정려를 하고 대신에 정려재산의 통제권을 정려하신 분이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걸 주로 하고 있는 그 뒤에 설명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상속 과표에서 빠지니까 세금적인 측면이 유리하다. 근데 정리를 해놨더니 자식들이 제대로 관리 안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통제권 행사한다. 그게 개념인데 그 개념 들어가기 전에 아까 세율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이제 좀 중요하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이 실무에 나가가지고 어떤 분들은 유언정식 하겠다고 오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정리하겠다고 오신 분이 있는데 세금에 대한 생각들이 조금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정확한 상담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세금에 대한 개념을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상속 증여세가 부모들 이 재산인데 1억, 5억, 10억, 30억으로 해가지고 이게 이제 증가하는 세율 구조로 되어 있죠.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50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 50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 근데 이분이 이제 30억 초과 구간이 반이잖아요. 그래서 50을 가지고 계시면 20억이 위에 있잖아요. 30억이. 그럼 20억의 반이면 10억이 세금이에요. 엄청나게 큰 세금이죠. 근데 요거를 요 30% 있는 통을 가급적이면 빨리 자녀한테 정리를 해요. 그러면 이제 50억 계신 분이 10억씩 자녀 둘한테 정리를 하게 되면 10억은 세율이 얼마예요? 10억은 세율이 30%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세율이 이미 차이가 나는 20% 세율이 절세가 되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부모들 재산이 많거나 내 재산이 많으면 빨리 자녀한테 쪼개서 정리하는 게 유리합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사위, 며느리, 손자까지 다 넣으면 더 유리한 구조가 나오는데 근데 문제는 이 자녀한테 정리한 이 재산이 오롯이 관리가 될 거냐. 제가 이제 3년 전에 이미 정리를 실행을 했는데 이게 이제 자녀 명의로 계좌에 돈을 넣어놔요. 자녀들이 지금은 이제 미성년자니까 뭐 방법이 없는데 딱 성년이 되게 되면 우리 회사를 찾아올 거예요. 내 명의로 된 계좌 내한테 넘겨주세요. 라고 하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이제 이 자녀한테 적극적으로 정리를 못하는 이유가 대부분 이겁니다. 우리 애는 어린데 얘한테 뭐 인력씩 정리하면 이가 버릇 나빠진다, 공부 안 한다, 여러 가지 고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절세 목적으로 정리한 요 자녀들의 재산을 통제권을 행사해서 딱 막아놓고, 너 나이 30대면, 내 신탁 풀어줄 테니까 그때까지는 아빠, 엄마의 통제권 하에 있는 재산이야. 아니면 너가 결혼하면 내가 이 신탁 풀어줄게. 요즘은 결혼하고 애 낳고 한 10년 뒤에 있으면 둘이 잘 사는 거 보고 내가 이거 풀어줄게. 이혼 이슈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자녀 재산을 정리했지만 통제할 수 있는 장치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려 안심 신탁이라고 하는 건데 요것도 이제 반드시 활용해 보셔야 됩니다. 네, 이제 이 구조는 이제 제가 좀 고민해서 이 구조를 짠 건데 이제 과거에는 그냥 정리하거나 정리하면서 효도계약서라는 걸 썼는데 그게 별로 의미가 없죠. 그래서 정리를 할 때 우리 조건부 정리를 합니다. 뭐 강항상 용어는 부담부 정리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제가 우리 딸한테 정리하면서 조건부 정리를 합니다. 조건이 뭐냐? 너는 정리 받음과 동시에 신탁계약 체결을 해라. 신탁계약 하지 않으면 정려계약 해지할 거야. 이런 걸 딱 계약 체결하죠. 그 다음에 우리 딸은 받는 즉시 이 조건에 따라서 신탁을 해야 돼. 수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해야 돼. 이렇게 해놓고 이제 신탁계약을 이뤄봤더니 그래 너가 이 집에 사는 거는 살아라. 대신에 팔거나 담보차입 일으키거나 뭐 경우에 따라서는 배우자한테 정리하거나 이럴 때에는 정려자인 나의 동의를 받아. 이렇게 해놓는 거죠. 이렇게 해놓으면 딱 등기부가 제 명의로 있다가 딸을 스치고 수탁자한테 가버려요. 그 딸은 이 아파트에 내가 살고 결혼해 살 수 있죠. 근데 팔려고 봤더니 내 소유가 아니야. 신탁 소유권 넘어가 있잖아요. 그 신탁사한테 이거 팔아주세요. 이렇게 오면 신탁사는 야 뭔 소리냐. 너 이거 받을 때 이미 신탁계약 안에 팔 때는 엄마 아빠의 동의를 받아라. 이렇게 해놓는 거죠. 이렇게 해놓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에 안전하게 중요한 재산이 나의 통자에 있는 거죠. 부모 통자에. 그래서 요거는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회사 주식을 지분 정리하거나 부동산을 또 지분으로 쪼개서 정리하거나 할 때 주로 하고 또 많이 하시는 분들이 빌딩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우리 고객 요 근처에 있는 300억짜리 빌딩인데 이걸 상속으로 내려주면 40대 받아가지고 한 20년간 세금 낸다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미리, 애 어릴 때부터 미리 조금씩 지분으로 증여를 해서 요 증여한 지분만큼의 임대료 수입을 차곡차곡 쌓아서 나중에 상속세 재원으로 만들어 놓는 거죠. 이제 그런 방식으로 많이 또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주로 하는 게 재산이 많으신 분들은 이제 10년 단위로 일부 쪼개서 증여를 하고 신탁 씌우고 나머지 유언등식대에 넣고 또 10년 뒤에 또 이걸 또 쪼개가지고 증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마지막은 유언등식탁으로 승계하는 이걸 좀 많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제 신탁 활용해 보시면 이제 향후 여러분들 고객 중에 이런 분들이 있으면 이걸 제안하면 되게 좋아라 하실 거예요. 후견은 이제 아마 후견 과목도 있고 해서 이제 뭐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후견이 신탁과 결합될 수 있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성년 후견, 한정, 특정, 미성년까지 이건 전부 다 신탁을 설정할 때 법원에 다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법원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후견인이 이렇게 신탁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렇게 체결하면 이거는 상속 설계가 안 되죠. 왜냐하면 피후견인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후견 제도가 상속 설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건강할 때 미리 당신이 임의 후견 계약과 유언 대응 신탁을 결합해가지고 상속 설계도 하고 내가 아플 때 재산 보존도 하는 요 임의 후견 신탁을 유언 대응과 결합을 시키는 방식. 요걸 많이 하고 있고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좀 접근해야 될 신탁 구조입니다. 후견 신탁. 그래서 후견 신탁은 아까 좀 설명드렸는데 기본적인 로직은 건강할 때 미리 이제 후견 계약을 체결해요. 우리 큰딸이 날 잘 돌볼 거다. 그럼 큰딸하고 후견 계약을 체결하죠. 그리고 재산은 아파트랑 예금, 주식은 수탁자와 신탁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래서 신탁은 작동이 되고 후견은 작동이 안 되죠. 작동 안 되고 있다가 내가 사무처장이 없을 때 이때 이제 후견인이 등장을 해서 신상 관리하고 재산은 신탁에서 관리 인출하고 이렇게 하다가 내가 이제 돌아가시면 상속으로 신탁으로 상속 집행하는 그런 구조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개념을 이제 가지고도 신탁을 좀 접근해 보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모두에 설명드린 사례를 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했던 걸 다 이게 이제 갈아 넣으면 이제 이 구조가 나오는데, 이제 아까 다시 환기를 시키면, 70대 중반에 이 의뢰인이 자산가가 있고, 배우자 아들 둘 있고, 100억 자산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둘째 아들이 재산 관리능력이 부족하다. 둘째 아들이, 이제 앞번 손가락이 둘째 아들이 재산 관리능력이 부족하다. 그 다음에 이제 상속세가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정리를 좀 적절해야 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사후에도 이제, 배우자 사후에 한 20년간 이 상가 부동산이 그대로 유지가 됐으면 한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걸 어떻게 지가 판을 짜느냐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금융 40억, 아파트 10억, 상가 50억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보통 금융은 상속으로 배우자한테 넘겨줍니다. 배우자 넘겨주는 이유는 뭘까요? 배우자 넘겨주는 이유는. 배우자 먹고 살아야 되기도 하지만, 배우자가 이걸 상속받아가지고 자녀분들의 상속세를 내줘도 대납이 아니에요. 그 증여세가 추가로 붙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최대 30억까지 배우자 상속 공제가 있기 때문에 보통 금융자산은 배우자 쪽으로 넘겨서 자녀들의 상속세를 대납하도록 해주는 그런 설계를 많이 하고 상속 내기 때문에 이게 유언대응으로 구성하죠. 아파트는 배우자한테 정리를 해요. 기본적으로 유구까지는 비과세 되고 10년 단위로 배우자 정리를 하고 혹시나 좀 의심스러운 상황이 생기면 증여신탁으로 묻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상가 건물이 문제죠. 상가 건물이 이제 큰 상가 건물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저희가 보통 설계해 주는 거는 이제 쪼개서 주는데 배우자한테는 이제 충분하게 이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아들한테 주는 건데 아들 둘한테 한꺼번에 또 못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75세에 한번 4분의 1씩 쪼개가지고 아들 둘한테 정리를 해요. 근데 문제는 이제 둘째 아들이 정리는 둘째 아들 재산 관리가 부족해서 뭐 압류가 들어오거나 팔아버리거나 지분을 이러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럴 때는 둘째 아들이 재산 관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요 4분의 1씩 정리하면서 둘째한테 정리신탁을 설정합니다. 근데 보통 둘째만 하면 둘째가 싫어하겠죠. 그래서 큰아들까지 같이 넣어서 정리신탁 구조를 설계를 해요. 그래서 4분의 1씩
정리하고 바로 신탁 명의로 넘어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반 남은 거 요거를 신탁에 유언대응 신탁 구조로 넣고 수익자, 배우자, 배우 사후의 아들 둘 이렇게 수익자 연속 구조로 짜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언대응과 정려신탁 요게 이제 한 세트로 묶입니다. 묶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배우자 사후에 이게 아들들이 팔지 말고 이 상가 건물을 계속 유지해라 하기 때문에 요 특약을 걸어놓습니다. 계속관리형으로 배우자 사후에 20년간 신탁을 깨지 마라. 그럼 신탁이 제대로 유지되면서 임대 관리하면서 수익 가지고 비율대로 나눠주고 이따가 20년 지나면 똘똘한 큰아들이 이걸 처분할지 그대로 그냥 등기 이전시켜서 각자 가지고 있을지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세금도 정렬을 해서 줄이고 또 배우상속공제도 줄이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이 재산 관리능력이 부족한 걸 신탁으로 재산 보존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장치들을 이런 케이스는 되게 흔한 케이스예요. 사산이 한 4, 50만 넘어도 이제 이런 구조로 짜서 적극적으로 정려 플랜 짜서 세금 줄이고 자녀 명의로 들어가 있는 거 신탁으로 보존시키고 그 다음에 자녀 지분 있는 거 이거 10년 동안 계속 임대로 들을 거 아니에요. 임대 통장도 신탁으로 관리를 해서 상속 지원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이제 주로 설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접근하는 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하고 있는데 요걸 이제 우리처럼 신탁 회사가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법무사님들이 설계를 잘 해가지고 이 아들이 똘똘하다고 했잖아요. 첫째가. 그럼 첫째를 수탁자로 지정해서 이 설계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민사신탁. 우리가 신탁회사 가는 거 상사신탁.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민사신탁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제 등기 아까 모델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일반 등기는 서로 경쟁에 대해서 계속 보수 압박이 있는 거잖아요. 수수료 압박이. 근데 이제 이 신탁은 아직도 아시는 분 많지 않기 때문에 신탁 설계를 하면 꽤 높은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수수료를. 그래서 이제 이런 걸로 저희가 이제 적극적으로 좀 활용해 볼 수 있다. 혹시 뭐 지금까지 한 것 중에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예. 손을 저쪽 먼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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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의 무과 시점은 상수 일어나야죠. 20년 뒤에. 요거는 지금 이제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제도가 실제 자녀명이 넘어가는 시점이면 좋은데 우리나라 세제는 상수 개시 이후에 내야 돼요. 예. 그러면 20년 후에 저기 하게 상속세는 돌아가시는 바로 내야 돼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리해놓고 이 재산들을 다 신탁에 넣어서 상수 재원을 미리 만들어 놓는 거죠. 예. 예. 그 실무에서 예. 그 유언 대용 신탁이 지금 얼마나 지금 이렇게 널리 행해지고 있는가 하고, 예. 그다음에 그 소유권 이전의 신탁법에 의해서 그 하게 되면 민법의 유류분 침해 그거는 예. 좀 알려주세요. 예, 유류분 침해는 제가 뒤에 장표가 있어서 설명을 드리고 실무에서 지금 시장 규모가 지금 한 6조 정도, 6조 원 정도가 지금 이 신탁을 설계를 하고 있는 거고 민사신탁은 집계가 안 되고 있어요. 민사신탁은 우리처럼 상인들 하기 때문에 집계가 안 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법무사회하고 계속 강의도 하고 또 강의 들으신 분들이 나가서 이제 신탁 설계할 때 저하고 같이 코업 많이 하고 있는데 한 3,000건 정도에 3,000건 정도 제가 파악한 3,000건 정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온 게 누적이. 근데 이제 향후에는 더 많아지겠죠. 왜냐면 사람들 신탁을 몰라요. 오늘 오신 분도 저한테 처음 이제 이런 구조를 뭐 이 강의나 아니면 그 전 강의 때 들어보셨겠죠. 그래서 갈수록 엄청나게 증가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고 일본이 실질적으로 한 지금 유언 대용 신탁이 거의 한 7, 80만 건 정도 되고 법무사님들이 또 우리보다 훨씬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집계 자료들이 이제 전체 집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향후 이런 시장들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류분 바로 나오네요. 이제 유류분은 사실 이제 이게 신탁하면 유류분이 없어지면 좋은데 이게 아직은 안 되고 대법원에서 지금 계속 고심 중에 있습니다. 한 6년째 지금 고심하고 있는데 유류분 대상이 우리 민법 유명하잖아요. 상속 개시 시점에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 피상속인 명의로 된 재산. 그 다음에 정리한 재산인데
상속인은 무제한, 상속이 아닌 자는 과거 1년, 돌아가시 1년 이내에 정리한 것만. 요게 이제 유류분 모수예요. 근데 신탁을 해놓으면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그대로 대입시키면, 자, 수탁자 명의 넘어가기 때문에 위탁자인 피상속인 명의 재산이냐? 아니죠. 아니에요. 명확히 아니죠. 정리한 재산이냐? 정리한 재산도 아니죠. 신탁 설정을 했지 정리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법리상으로는 요 신탁 재산을 유류분 모수에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잖아요. 피상속인 명의 재산이냐? 아니다. 정리한 재산이냐? 정리한 재산도 아니다. 그래서 못 넣는데 학설들은 이제 많이 갈립니다. 학설 많이 갈리고 이제 불포함설. 자, 말 그대로 야, 이 둘 다 아니기 때문에 법리상 넣을 수 없어. 넣을 수 없어. 그래서 불포함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민법 교수는 아직 포함설이 다수입니다. 포함설이. 야, 이렇게 하면 유류분 다 피해간다. 그래서 이제 유류분 피해간다. 그래서 이제 유류분 취지상 이게 보니까 생전에는 안 넘어가지만 사후에 어떻든 간에 사후의 재산이 사후 수익자에 넘어가는 구조다 보니까 이게 유정하고 유사하다. 유정유사설. 아니면 사인증량하고 유사하다. 사인증유사설. 뭐 기타 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현재 학자의 다수예요. 이거 제가 지지하는 설은 이제 유류분을 피해갈 수 없다고 하니까 이제 수익권설입니다. 이게 이제 사실 신탁도 살리고 민법도 유지하는 건데, 자, 이 부동산 재산만 보면 내 명의도 아니고 또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생전은 뭘 가지고 있었죠? 신탁하고 반대급부로 받는 게 생전 수익권을 받는 거야. 생전 수익권을. 생전 수익권을 위탁자가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따지면 수익권을 위탁자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다가 위탁자가 죽으면서 이 수익권 없어지고 사후 수익권이 사후 수익자에 생기는 거죠. 그래서 수익권이 유정된 거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되면 장점이 뭐냐면 신탁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대신에 유류분 청구의 대상이 신탁 재산이 아니고 수익권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 신탁하고 자 70%면 유류분 아니구나. 그럼 아니면 말 그대로 제가 큰딸이 좋아서 100% 큰딸 줘. 이렇게 하면 둘째가 소송 걸어서 25% 뺏어가잖아요. 근데 수익권을 가져가요. 그 수익권 양도를 해라는 소송을 넣는 거죠. 근데 그냥 포함설을 따지면 이 신탁을 깨고 유류만큼 신탁을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신탁이 깨집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이제 대부분이 고심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작년 연말에 나온다고 했는데 작년 말에 판결이 안 나왔습니다. 제가 서울대 뭐 교수님 몇 분하고 같이 대부분하고 같이 논의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 요거는 이제 조금 지켜봐야 되는데, 실제 이제 그 사건이 하나 있었죠. 2018년도 나온 이 수원지방법원 판결인데, 이 판결은 이제 사례는 이렇습니다. 자, 어머니가 딸하고 아들 있고 며느리 손자가 이렇게 있는데 아들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이런 분들은 무조건 우리나라 이상한 또 이 며느리가 잘못 돌아서 이러면 안 되는데 잘못 돌아서 아들이 먼저 죽었어. 이런 사람들은 100% 딸한테 다 줘요. 이런 데 관심이 없어. 왜냐, 이런 데는 다 며느리 지배하에 있다. 반대로 생각하면 사위 지배하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뭐 제가 지금 상담을 한 6,000건 했는데 다 이거는 잔존 자녀한테 줘요. 이렇게 이제 하고 돌아가셨으니까 신탁사가 계약서에 따라서 딸한테 소유권 넘겨줘요. 넘겨주니까 이제 손자하고 며느리가 이제 소송을 이렇게 건 거죠. 건 건데, 그동안은 사실 이제 다수설이 공정 하나, 유언대공 신탁 하나, 결국은 유류분을 뺏긴다. 이게 이제 지배적인 학설이었는데, 이 판사는 아주 독창적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이분은 신탁을 하게 되면 소유권이 수탁자한테 이전되잖아요. 수탁자 이전되잖아요. 그럼 이전되는데 반대급부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반대급부가 없이 준 거기 때문에 수탁자한테 넘어가는 행위, 소유권이 넘어가는 행위, 이게 이제 무상이전이고, 유류분에 포함되는 증여라고 하면 무상이전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후자는 맞아요. 전자가 틀린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무상이전이다. 자, 무상이전, 증여된 것으로 본다. 그 증여된 본 거면 어떻게 돼요? 증여한 것으로 보게 되면
상속인이면 무제한, 상속인이 아니면 1년 이내에 증여한 것은 유류분이면 그 전에 증여한 거는 유류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을 이게 지금 이게 등기부인데 이 등기부를 열어보면 2014년에 신탁 결정하고 돌아가신 게 2017년이에요. 그러니까 3년이 경과한 거죠. 그러면 그럼 이게 이제 제3자 소유로 넘어간 거 자체가 무상 이전이고 증여니까 3년 전에 신탁하면 유언 대용 신탁 해놓으면 유류분이 빠진다. 이런 기사들이 뭐 엄청난 거죠. 엄청 나왔는데 사실 그거는 좀 법리가 잘못 수익권 인식을 못 수익권의 개념 인식을 못해서 하여튼 뭐 그렇게 이제 돼서 이 성남지원 판결 하나가 있고 고등법원 올라갔어요. 고등법원 올라갔는데 문제는 고등법원에서는 판단을 안 했습니다. 이 판사가 아무리 생각해도 판결문을 못 쓰겠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상속 명의재산도 아니고 정량재산도 아니야, 이거는. 그래서 판결문을 못 쓰는데 계산기를 다시 뚜려본 거죠. 신탁재산이 유류분 대상이라 하더라도 계산해보니까 아들이 생전에 미리 증여를 많이 해가지고 유류분 침해 행위가 없었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이렇게 해서 판단 안 했어. 근데 언론에는 야, 고등법원까지 이겼어. 2심까지 이겼어. 막 이래가지고 대서 특별히 했는데 판결 없습니다. 대부분까지 안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거로 종료가 됐고 저희 회사 사건을 비롯해서 한 6개 사건이 다 이제 유류분 포함설로 갔습니다. 아쉽게도. 유류분 포함설로 가가지고 지금 대부분 판결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대부분에서 유류분을 깰 수 있으면 좋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뭐 취지는 이제 여러가 있습니다. 뭐 쭉 가다가 결국 이 사유는 이제 사인 증여 정도다. 생전에 계획을 짜놓고 내가 죽으면 사후숙자 넘겨주려 했기 때문에 이거는 사인 증여 유사하다.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판결을 내려서 이건 유류분 대상이다. 뭐 이렇게 이제 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하급심 판례들은 엇갈린다. 근데 이제 우리가 유류분을 가지고 상담할 때 이제 조금 팁을 드리자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법정 상속분 신탁을 하면 유언공증을 하면 반만 주면 된단 말이에요. 반은 지킬 수가 있어요. 법정 상속분의 반을. 그러니까 이제 안 하는 것보다 하면 유리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신탁을 하거나 유언공증을 하는 거죠. 근데 공증이 제대로 집행될 거냐? 공증이 생각보다 집행 안 된다. 그래서 신탁을 하시라. 뭐 그렇게 저희가 이제 상담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또 이게 있습니다. 왜냐면 아까처럼 이제 부동산이 있는데 상속 돌아가시면 정신없는 동안에 뭐 가처분 들어오 해가지고 결국은 집행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유언공증을 해놓게 되면. 근데 신탁을 해놓게 되면 우리가 이제 유류분 이슈가 있으면 빨리 집행을 해줘요. 그럼 부동산을 최대한 빨리 돌아가시자마자 바로 가족관계 증명서가 정리가 되거나 사망사실 증명서 가지고 바로 집행으로 해서 소유권을 넘겨줘요. 근데 이제 최근에 사망 진단서를 집행 안 해주고 있어서 저도 좀 그건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아무튼 한 2주 내지 한 3주 안에 소유권을 다 넘겨줘요. 그러면 내가 주고 싶은 자녀가 이 부동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상속될 거 담보도 차입 일으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소송에 응소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안 준 상태에서 피상속 명의로 있으면 담보대출 안 되죠.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어요. 상속인들 간에 합의가 안 되면. 그래서 신탁을 해놓게 되면 유류분에 완전하게 자유롭진 않지만 결국은 장점들이 사실 많이 생긴다. 그렇게 해서 신탁을 하시는 경우도 좀 왕왕 있습니다. 혹시 뭐 질문사항 더 있습니까? 편하게 물어보시고 아니면 뭐 10분간 쉬었다가 55분에 다시 2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